기자 고세희입니다. 지난 RTN 리얼타임에서 자산 유동화법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자산 유동화란 미수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 모시고 자산 유동화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태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문성대학교 외래교수인 정욱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RTN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 직접 취재까지 하신 CNB 유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CNB 유경석 기자입니다. 관심 있게 취재했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풀어나가기 전에 교수님, 자산 유동화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NPL 부실 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되파는 그런 방식이 양날의 칼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기자님께서는 자산 유동화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은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정이 됐을 당시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녹아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현장을 취재해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있는데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련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뒤따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 깊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먼저 VCR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9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 주택 건설 사업자의 대량 도산 등으로 부실 기업이 생겨나면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 유동화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을 살리고자 했다. 1998년 9월 16일 마침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다. 자산 유동화는 미수금, 금융기관의 대출금, 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산 유동화의 추진 목적은 크게 재무구조의 개선과 선진 금융기법의 활용을 될 수 있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산 유동화 회사는 자산 보유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 투신, 증권, 은행 신탁 등은 자산 유동화 회사를 설립해 채권을 양도하고 담보 유동화 증권을 발행,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NPL은 부실 대출금과 부실 지급 보증액을 합친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뜻하는데,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를 근저당 채권이라고 하고, 이 근저당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부실 채권이라고 한다.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NPL을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나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매 등을 통해 싼 가격에 매각하고 재매각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재무 건전성을 위해 제정된 유동화법으로 NPL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네, VCR로 봤지만 우선 자산 유동화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난 법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석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산 유동화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기 불량 채권이 났을 때 이것을 갖고 있으면 부실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부실 채권을 유동화해서 현금 동원력을 높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매출 채권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해서 결국에는 기업의 자산의 채산성을 높이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법이 제정이 된 게 IMF 때라고 하는데요. 이 제정 배경과 지금까지의 변천사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1997년 말에 국제통화기금, 즉 IMF로부터 우리가 달러를 차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 위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 그리고 건설 사업자의 대량 부도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그런 위험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동산 유동화가 논의가 되었고, 급기야 1998년 9월 16일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바로 시행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산유동화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의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네,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 NPL, 즉 부실채권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작년 2016년 7월 25일로 기억이 되는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이제 빠지게 되었고, 대신에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실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제정이 되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막혔다.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자산 유동화 업체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가 있는 거죠? 모든 유동업체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 취급하는 NPL이 이제 그러니까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들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부분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신고 의무, 그리고 계약 시에 금인, 교통유발 부담금 등 유동화 전문 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유동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특례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 제정이 됐을 건데요. 그 허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유동화로 인해 좋아지는 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자산 유동화 이점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산 유동화로 좋아지는 쪽은 그 금융권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이 안고 있는 그 부실 채권을 단번에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NPL 부실 채권과 경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적어도 1년, 많은 경우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한 2년 정도도 자산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금융권에서 이제 NPL 풀로 묶어서 단번에 3천억, 5천억, 심지어 1조까지도 국제 입찰 방식에 의해서 단번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혜택, 부실 채권을 빨리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 자산 유동화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금융권에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달리 허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금융권에 그런 혜택이 있는 반면에 부실채권 당사자인 채무자가 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이렇게 넘어가서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경우가 어떤 피해의 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을 이제 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 업체가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간 다음에 싸게 가져가서 이제 비싸게 팔게 되면 정말 비싼 가격에 팔게 되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하나의 그 유한 회사의 형태만 띠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자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취재 다녀오신 춘천 온이지구 개발사업권 개요를 좀 소개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개발 시행사가 10년 이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장기 과제로 남아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파트 시행사는 사업 의지를 갖고 있으나 채권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네. 그런데 그 중심에 NPL 채권, 그 부실 채권 관련한 사안이 들어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IMF 때 도산하는 기업을 살리려고 정부가 도입했던 자산유동화법으로 지금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11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춘천 온이지구의 사태, 현장으로 가보시죠. 춘천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립도서관 사이에 대단히 아파트를 짓는 온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11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시행사 변경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온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온이동 44-1번지 이건 총 98,433제곱미터에 1,482여 세대의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춘천 온이동 일대를 찾아봤는데요. 계세요? 계세요? 현재 실시계획 인가 권한을 보유한 하마시티빌과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시행사 변경을 신청한 BHC 개발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듯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는데요. 몇 집을 지나쳤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을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유경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유경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이 마을 관련해서. 예. 예. 이 엉망진창인데 우리도 나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동네 나 혼자 있어요. 요 밑에 집 두 집밖에 없습니다. 두 분. 원래는 몇 집이 사셨던 거예요? 여기 18집이죠. 10가구가 살았었는데 18집이 살았는데 지금 2가구만 살고 예. 계시고요. 다 이제 아들들이 데리고 갔어요. 못 살겠으니까. 예. 그 늙은 나 하나 이제 남아있죠. 예. 요 밑에 집은 저 사람도 온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젊은 사람인데 병이 걸려갖고 그 두 집만 살고는 예. 여기 지금 나 혼자 그러시구나. 이 큰 집 있잖아요. 이거 예. 젊은 애들이 이제 요 고등학생, 예, 중학생들이 예. 와서 여기서 딱 때려 부시고. 위에 집을요? 예. 이거 보시면 여기 뒤에. 뒤에를요? 겁이 나서 경찰에 내가 몇 번 신고했죠. 예. 근데 경찰들이 오면 걔들 못 잡아요. 그렇죠. 펄펄 날라 저리. 예. 이거 개발이 되든지 뭘 예. 내보내주든지 예. 해야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 노인분이 혼자 사시는데 보기에도 안쓰러웠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라고 하시더군요. 빨리 어떤 결론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해줘. 이번에는 다른 한 집에 가봤습니다. 여긴 아빠가 사는 집이어서요. 제가
여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맨 초반에도 된다고 그랬는데 무산됐잖아요. 근데 예, 지금도 뭐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주민들 다 모여서 그런 걸 하시나 싶어가지고 협의가 저희가 여기서 뭐 한 거야?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니야. 네. 그냥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금 뭐 보시다시피 여기 되게 엉망이잖아요. 뭐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죠. 그야말로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근에 있는 토지주 한 분을 찾아봤습니다. 20분 넘는 지주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실 텐데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이제 시행사 자체가 워낙 그 어떤 인허가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잔금을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미리 내고 등기를 넘겨주게 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넘겨주게 되다 보면 이제 각종 국세청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돈을 받지 않고 넘겨준 상황에서 어떤 압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계시지만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압류가 되다 보니까는 뭐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뭐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 통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류가 됐고 또 가지고 있는 뭐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또 경매가 진행이 됐었고 또 가정적으로는 이제 그런 서류들이 자꾸 날라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세가 있으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정신 치료도 좀 받으셨고 입원까지도 하셨고 뭐 사실은 뭐 저도 좀 가정이 토지주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춘천시청 관계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CMB 전원이 어디예요? 아니 저희 뭐 그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니까. 그 뒤에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갖춰야 될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 요건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시행권을 그 DG 개발 측하고 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토지도 물론이고 사업 현재까지 인허가 관련해서 시행사 측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건 저기 뭐 여러 가지니까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하나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1485세대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이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님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계시는 그 사업을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아직까지 안정화돼서. 취소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랬다면은 둘 다 안 되길 바란다고 예. 취소해버리고 말죠. 그까짓 건 뭐. 근데 춘천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사익적 사업이긴 하지만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보자 이거죠. 춘천시 도시계획과 계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게 이제 전 사업 시행자잖아요. 하마시티빌이. 아직까지는 현재 사업자죠. 예, 현재 사업자죠. 그런데 예. 이제 그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저기로 넘어가 있고 DH 네. 개발로 넘어가 있고. 네. 예. 그랬을 때 DH 개발이 이제 직접 개발을 하려면 네. 현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네. 협의 DH 개발 측에서는 본인들이 다 넘은 그 재산권을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토지 면적의 전체 면적 중에서 한 그 공유지까지 포함하면은 한 69% 정도를 확보를 하셨어요. 아, 예, DH 개발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국공유지 면적은 한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게 아닌데. 예, 예. 지금 하마시티가 아직 한 4% 정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제3 그 사유지가 한 26%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걸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그 기본적으로 같이 할 그 조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사업이 현재는 이제 실시계 인가까지 나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 지금 사업 시행자 변경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토지 면적만 확보를 했다 그래서 예. 나머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느냐. 네, 예. 그게 지금 서로 쟁점상이에요. 예. 네, 화면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실제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파트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 시행사의 경우에는 11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현재 이 사업 부지의 채권은 DHC 개발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곳이 이제 NPL과 그 NPL을 통해서 이제 채권을 확보한 경우죠. 그런데 그곳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본인들은 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주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시행사와 관련된 업체들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현장을 보니까요. 그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폐허가 되어 있는 네네. 그 동네를 볼 때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그 당사자들끼리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춘천시에서도 관할 기관으로서 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빨리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춘천 온이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발단이 된 대신 FNI의 입장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자산 관리사들의 연매출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춘천 온이지구 개발 사업에 뛰어든 대신 FNI 담당자에게 전화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해서 좀 전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 실무진들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오고 갔는데 채권을 매각했다. 그래서 협의가 그간에 있었던 협의가 결렬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인가요? 하마시티비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하마시티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 쪽하고 다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팔았다라고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세요. 예. 하마시티비의 향을 저는요. 채권을 인수했을 아주 초창기에 한 번 잠깐 만났을 뿐이지. 저희는 대우건설하고 협의를 한 거라고요. 그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저희는 하마시티비는 절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되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네요. 철저하게 대우건설 쪽하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고 당연히 대우건설하고는 어느 정도 조건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의사가 가격만 맞았다면 의사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접점이 맞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럴 바에야 우리가 다른 데 넘기는 게 낫지 DHC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당연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닌데 사고 팔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딴 데 판 거예요. 근데 이제 DHC 개발 측에 매각을 했다. 채권을 매각을 했다. 그런데 DHC 개발은 대신 FNI하고는 이제 무관하지 않은 회사란 말이죠. 그게 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팔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싸게 부르니까, 그냥 이럴 바에야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런 거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내가 집을 팔려고, 10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한 7억만 불러요. 그럴 거면 내가 더 살아버리지 뭐, 그럴 거면 안 팔아. 그냥 내가 여기 더 살고 말 거야, 그냥. 그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대우건설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보다는 DHC 개발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더 나았다. 그래서 DHC 개발 측과
계약을 계약을 했고 채권을 넘겼을 뿐이다. 하마시티빌의 원금은요 396억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우건설이 제시한 거는 예. 그건 대충 아실 거예요. 240억이에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금 이하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그냥 이렇게 단적인 비율을 든 겁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게 팩트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네. 얘기 들어보니까 대신 F&I 입장에서는 떳떳하다. 하마시티빌과는 최근에 만난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춘천시에서는 조속히 하마시티빌과 DHC 개발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라 하는 것 같은데 기자님, 대신 F&I의 입장과 이 DHC 개발과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대신 F&I 같은 경우는 부실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싼 값에 적정한 값에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신 F&I와 DHC 개발은 어떤 관계냐면 대신 F&I가 자회사죠. DHC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인하지 않고요. 그런데 DHC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신 F&I가 지금 현재 부동산 쪽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신 F&I는 금융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경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DHC 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DHC 개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왜 부동산 시행까지 하게 됐을까?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주변에서는 그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를 쌓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렴한 값에 NPL을 사와서 비싼 값에 팔면 되는데 그리고 사겠다는 적자가 나와 있다면 협의해서 넘기면 되는데 DHC 개발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고 사업 지연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과의 약간 일련의 마찰 같은 이런 부분들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법망을 빠져나가서 교묘하게 거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래서 자산유동화법에 개선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문제점은 없다고 주장하고 또 사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신 F&I가 춘천까지 그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결국 DHC 개발을 자회사로 두고 DHC 개발에 이 채권을 넘겼다는 것은 결국은 원인은 돈 때문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HC 개발이 실제로 그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의 이 채권을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 저희가 조금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해서 큰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마시티빌과 또 DHC 개발, 현재는 이제 F&I가 빠져 있기 때문에 DHC 개발 측과 하마시티빌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업체가 이제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춘천시 당국이 조금 개입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하마시티빌 측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채권이 우량 채권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직원들이 저희 회사 방문해서 자기네들이
채권을 떠가겠다 할 때 다시 우리 회사에 되돌려주겠다. 근데 자기네들은 총 이득금을 20% 정도의 마진을 보고 다시 넘겨준다. 자기네들은 채권만 사고 팔고 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10여 년, 12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량 채권이다 보니까 대신 F&I에서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DHC 개발이라는 시행사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네들이 뭐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마시티빌은 춘천 오니지구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이 꾸준히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시행사 하마시티빌을 찾아봤습니다. 여기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만나갖고 이게 지금 이거는 빈간이 요만큼만 들어가요. 저희가 그 채권을 떠오기로 협상을 대신과 한 3, 4개월을 협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토지주들의 토지 잔금과 저희 채권자들 금액을 대우건설에서 확정을 지으라고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토지주들은 이렇게 이행확의서로 해서 보상 금액을 다 정했고요. 또 금융 시공사가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금융이 자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저희 시행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확약서를 해갖고 금액을 다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우건설에서 PF를 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PF에서 자금을 대면 이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시면 되나? 피해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하고 있다는 하마시티빌. 자칫하다가는 시행사의 권리를 빼앗기게 될까 봐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업을 포기한 적도 없고 저희가 시공사 워크아웃 들어가서도 저희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대기업에서 자금으로 해서 남이 사업을 강탈을 해서 MPL 더군다나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396억짜리 채권을 182억에 떠와서 그거를 지금 다시 현장에 500억을 지금 다시 내놓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협력업체들도 그렇고 토지주도 그렇고 12년간 여기서 해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갖고 와서 사업을 해야죠. 저희는 지금도 아시다시피 저희 춘천 내려가면 저희 모델하우스 부지 어디다 할까 그거 지금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11년 된 현장에 사업자가 그대로 있는데 이거 뭐 돈으로 해서 대기업에 계열사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남이 사업지를 강탈을 하고 그건 말도 안 되죠. 저희는 사업 끝까지 할 겁니다. 하마시티빌 관계자는 춘천 오니지구를 찾았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한번 찾아와서 인사드렸었는데요. 네. 잘 됩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네. 쉬세요. 네. 하마시티빌 관계자는 사업을 꼭 마무리하기 위해 오니지구 토지주와 관련인들을 만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부 다 실시경과까지 득해서 대우건설하고 미래에셋하고 메리츠스콜하고 모든 일을 다 해놨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대충. 근데 또 지금 20억이 또 추가되는 내용으로 된 거잖아요. 저희는 다 지금
우리투자증권에서 대출 론 받은 게 5년이 지나서 부실채권이 되다 보니까 여기 도로 확장은 여기 초입의 후반주에서부터 들어오는 초입의 도로는 어떻게 확폭을 할 것이며 그 도로가 3차선이잖아요. 4차선으로 이제 확폭을 하는데 뭐 예산이 얼마 들며 지금 사업이 되게 하려고 토지비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등기가 넘어간 상태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압류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토지비를 지급해주는 그 주체가 도대체 어딘지 DHC 개발인지 대신인지 아니면 하마시티빌인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대신증권의 계열사인데 지금 저희 하마시티빌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주들 미지급된 잔금하고 협력업체들하고 100% 피해자들이 한 명도 없이 저희가 다 지급하는 거로서 대우건설하고 다 협의를 봤거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서로 어려울 때 12년간 해왔으니까 아주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니지구 토지주와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설득하고 대책회의를 열어 아파트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하마시티빌 관계자들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는 그냥. 아파트 네. 예. 참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잘 돼. 네. 아니 그래도 자주 왔었는데요. 워크아웃 들어가서 시공사가 워크아웃 들어갔었잖아요. 아, 여기가 지금 오니지구 아파트 사업부지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 시공사 3호가 워크아웃 들어가서 모든 사업이 전면 중지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달하고 금액적으로 얘기해도 수백억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책회의도 진행하면서 피해 금액도 서로 협의해가면서 협약 체결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피해자들 단 한 명도 발생되지 않게 끝까지 사업에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행사인 하마시티빌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각 입장을 들어보니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향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하마시티빌의 사업 재개 노력이 참 눈물겨울 정도인데 이 사업을 11년째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마시티빌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그 오니지구의 토지주들과 만나서 진지한 노력을 하는 부분을 보면 하마시티빌이 그 시행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DHC 개발과 잘 협의를 해서 꼭 그 시행사로서의 그 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산유동화법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투자를 하는데 전혀 그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자금 회전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유동화법 관련 법들이 좀 더 개정이 되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지금 뭐 취업 문제다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며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빨리 개선이 되어서 이런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번에 하마시티빌 사건 직접 취재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요. 취재 후일담 좀 들려주세요. 예, 하마시티빌을 두고 보면 채권 NPL 시장이 얼마만큼 확장돼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하마시티빌 것만 두고 보면 분명 부실 채권이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니까 수익성이 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NPL 사례, 다른 사례들을 보면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적정한 이윤을 보고 되파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신 F&I 측이 DHC 개발이라고 하는 시행사를 별도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시행까지 하고 있는 경우는 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수익의 이상의 수익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DHC 개발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가 더 있긴 합니다. 이런 걸 두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회사 운영까지 해가면서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부분을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추가적인 욕심이죠. 추가적인 이익을 바라는 게 없다면 하마시티비를 관계된 이곳은 좀 더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행됐을 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위까지 벗어난다면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은 편인가 봐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예,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에서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 추가적인 이익을 더 바라고 자회사를 세워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이 자산 유동화 유한회사라는 거죠. 유한회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서 한 그 사례가 그 현장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게 자동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이익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얼마의 이익을 남겼으며 어떻게 그 이익이 배분됐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유한회사는. 네. 그리고 공시 의무가 없다 보니까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2011년도에 아마 유한회사법이 이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결국에 이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대부업체들이 끼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회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반개 회사들 내지는 관계 회사들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하나 둘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법 개정을 이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게 원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자산유동화법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저로서는 이 자산유동화법은 사실은 다른 법들과 다 관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그런데 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도 사실은 일종의 특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연계성에서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유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가 없다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규모가 훨씬 적은 대부업도 이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죠. 네. 그만큼 이제 대부업이 사람들,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면 더 큰 자산 규모를 다루는 이 자산유동화 회사들, 이 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피하고 대부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채권 추심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자산유동화법이 원래 가졌던 취지가 퇴색되고 그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또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악용해서 돈만 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회 문제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필요한 부분이 법 개정이 되고 더 이상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피해 사례 방지법이 추가로 덧붙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유경석 기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를 키워서 좋을 일은 없죠. 네. 피해를 키워서 좋을 일은 없는데 지금 현재 NPL과 관련해서 수익률이 7%에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행 이자만 두고 보면 예대 마진을 가지고 1% 내지 2%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불과한데 NPL 시장이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네. 저축은행까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까지도 외국계 투자사까지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커졌다는 이야기고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만 두고 보면 NPL 시장 규모가 한 5조 원에 가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 NPL 시장이 4조 6천억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한 4천억 정도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은행 이자가 높아지고 또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면 NPL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면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피해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미룰 일은 아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라든지 국회라든지 관계기관에서도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RTN 스페셜 자산유동화법의 허점과 그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대학교의 정옥주 교수 그리고 CNB 유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